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정부와 학계에서 이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보건의학적으로도 2023년 기준으로 72세 노인의 건강 수준이 10여 년 전 65세 노인의 건강 수준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44년 전에 만들어진 이 노인복지법에 만 65세로 규정된 노인 연령을 바꿀 때가 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복지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더 시급한 논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층의 생애 주기와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화된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 지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서울 부동산 전반이 숨고르게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의 서울 집값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는 1.62% 올랐습니다. 40포인트 올라서 일단 2,520선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더 상승폭이 큽니다. 2.76%, 18포인트가 올라서 691.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3%대 상당히 큰 급락세를 나타냈죠. 이제 오늘은 증시가 이제 어제 급락에 따른 그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를 하면서 오전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안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이내 또 상승폭을 줄이면서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냈다가 이제 10시 30분 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는 발표가 나오니까 지수가 그때부터 상승폭을 확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렇게 탄핵 선고가 지연됨으로 인한 전국 혼란이었는데 일단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그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한 게 투자자들한테는 좀 투심 회복, 매수세를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긴 했어요. 원달러 환율 일단은 현재 1,470원 선에서 오늘 정규장 거래는 마쳤는데 어제 1,472.9원으로 종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마감을 했고 오늘도 사실 출발은 2원 더 올랐습니다. 좋지 않게 출발했죠. 74원으로 더 오르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바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1,468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환율은 좀 다른 게 오후 들어와서 다시 또 원화 약세 압력이 좀 강해지는 모습. 그러면서 1,470원대로 다시 올라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 따른 달러 강세 기조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같은 관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기도 하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이 다 품목별로도 그렇고 국가별 관세 다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그 산불 영향인 것 같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들을 보면 경북 의성, 영양, 청송 이런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사과나 마늘의 주산지이고요. 그 밖에도 뭐 무, 배추, 양파, 채소류 재배도 되게 활발한 지역인데 다 식탁 위에 자주 올라가는 우리 먹거리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경북 지역은 사과 같은 경우 생산량, 전국 생산량이 60% 넘게 이곳에서
재배가 되고 의성은 뭐 아예 의성 마늘이라는 고유 명사화가 될 정도로 네. 전국 마늘 생산의 40% 가까이를 이 지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산불로 과수원의 경우에는 1,490헥타르가 산불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사과 과수원이라고 해요. 아, 근데 이제 그렇군요. 사과가 3월부터 1년 농사 본격 시작하는 딱 시기더라고요. 네. 4월부터 꽃 튀우고 5, 6월에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해서 7, 8월에 당분 쭉 끌어올려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 이런 네. 이제 이렇게 시간 타임인데 이제 꽃을 틔워야 될 4월을 앞두고 이렇게 산불로 과수원이 타버렸으니까 비상이 걸렸죠. 이게 불이 나서 토양이 이렇게 소실이 되면요. 복구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무 불에 탄 것들 다 제거하고 토양도 정화를 해야 되고 또 배수나 관수 시설도 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한 후에도 실제 예전 같은 생산량이 나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최근 채소 과일 가격은 어떤가요? 시장에 이게- 나가보면 아주 비싸다는 생각은 좀 덜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론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싸긴 한데 계속 조금씩 오르니까요. 네.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는 네. 농산물 물가가 그래도 안정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시기적으로 보면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 2월 지표 보면 신선식품 지수 이게 이제 채소나 과일 가격들을 다 아우르는 지수인데 네. 이게 1.4% 하락했어요. 1년 전보다 전년 동월 대비. 네. 네. 이게 35개월 만에 하락세. 네. 돌아선 거거든요. 특히 이제 과실 물가가 5.4%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농산 물가가 그래도 한숨 돌리나 좀 싶었는데 딱 이 타이밍에 지금 산불이 나버렸으니까 주요 재배지가 손실돼 버렸으니까 또 앞으로 걱정해야 될 건 이제 정말 생산량 부족, 공급 부족에 따른 농산물 물가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죠. 네. 지금 가공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도 연초 들어와서 계속 오를 조짐 보였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이제 식품업체들 중심으로 뭐 라면을 비롯해서 줄줄이 제품 가격 인상을 했고 이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 지수를 보면 곧 이게 2%대가 아니라 조금 걱정을 해야 될 3%대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농산물 물가도 비상이 걸렸으니까 네. 네, 다시 또 물가 걱정해야 될 때 같습니다. 네. 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늘 공무회에서 거부권 행사한 거죠. 네, 제2요구권 행사한 거죠. 네. 한 권한대행 오늘 정부 서울청자에서 국무회의 주재했고요. 고심을 거듭한 그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이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상법 개정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를 한 거고요. 핵심 내용은 역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죠. 네. 한대행은 이제 자세한 설명도 내놨는데요. 법률안의 취지를 보면 이사가 이런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법률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라면서도 현실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일단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왔던 게 재계지 않습니까? 네. 재계는 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일단 안도를 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같은 다른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네. 반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 오늘 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주주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폭거다라고 비판하면서 상법 개정안 제2요구권을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올해 말에 그 새로운 체계의 5세대 실손보험이 네. 출시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 과다 의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여기에 문제가 됐던 일부 비급여 치료를 보상해서 제외한다라든지 네. 혹은 환자의 자기 부담률을 높인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일단 자기 부담률부터 보면 입원 환자, 외래 모두 현행 4세대 기준으로 30%인데 이거를 50%로 자기 부담률을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보상 한도도 줄어듭니다. 연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회당으로는 20만 원에서 이제 일당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부분.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 입원 시 보상 한도 현행은 없는데 이것도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도한 의료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치료 항목들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수 치료 이런 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도수 치료, 뭐 체외 치료, 충격파, 네, 충격파 치료, 뭐 마늘 주사 이런 비급여 주사제들도 여기 해당되는데 이런 의료 항목들이 이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5세대부터는 제외됩니다. 다만 그래요? 네, 도수 치료 이런 게 제외돼요? 제외됩니다. 아예 네. 제외되고요. 네. 다만 이제 비급여 항목 다 제외되는 건 아니고 비급여 항목 중에서 보건당국이 이거는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이 실손보험에서 보장은 하거든요. 근데 본인 부담률이 95%까지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상당 부분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손실률을 높인다라고 지적되었던 비급여 항목들을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대거 제외시키거나 정리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좀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중증 질환은 오히려 좀 강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중에서 뭐 암이나 뇌혈관,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뭐 중증 화상이나 외상 같은 이런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현행 보장이 유지되고 네. 다만 이제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이렇게 상급 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 시에는 연간 자기 부담 한도가 이제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보다 오히려 이제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급여 진료의 경우에는 입원은 현행과 같이 이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을 하고 외래는 이제 최저 자기부담률 20%로 하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네. 이 밖에 이제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는 이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포함시켜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네. 이제 기존에 그 가입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2세대, 3세대, 4세대. 이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일정 기간 지난 후에는 신규 판매 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딸린 이래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한 2천만 건 정도 되는데 많군요. 네, 이분들은 이제 5세대로 재가입을 하게 근데 약관 되고요. 변경 조항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일정 보상을 하고 네. 이제 5세대로 갈아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이런 방안이 이제 추진되고 네. 이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이제 재매입한 후에 보험사가 5세대로 전환을 할 때 심사 없이 무심사 전환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네, 실손보험 시장 일대 변화가 예고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나섰는데요. 노인 연령 기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서 어떤 노인 정책을 우리가 가져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그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말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의 좀 해주시고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할 때 어떤 것들이 달라진다고 봐야 하는지도 잠깐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초고령 사회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노인의 기준이 65세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를 차지하느냐. 네. 근데 20%가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 작년 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20%가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아무래도 이제 인구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예, 노인들의 이제 숫자가 달라지게 되고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실제로 이제 이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또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질 거고 또 노인들이 살기에 편안한 그런 이제 환경들 지역 사회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해질 거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또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도시로 떠나가려고 하다 보니 또 지역 소멸 이런 현상들도 또 동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네. 요양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돌봄 문제도 있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네, 네, 이제 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달라진 점도 있겠지만 이제 보건의학적 관점에서도 네, 노인들께서 실제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네, 네, 네. 늘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네. 우리 젊은이들 못지않게 건강한 그 신체 조건을 갖고 그렇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과거의 65세와 지금의 65세는 뭐 다르다 이런 네네. 연구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된 논의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의학자이시죠. 네. 이제 의학자이신 이윤환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자료를 아주대의료원 보면 노인보건센터 교수.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건강 노화의 관점에서 노인 장애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2011년과 23년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셨어요. 네. 이때 이제 신체 기능의 장애율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65세에서 69세 같은 경우에 이 장애율이 4.2%에서 2.4%로 줄어들었다. 반 정도 줄어들게 된 거고요. 네. 또 70세에서 74세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지만 4.9에서 4.4%로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65세가 네. 2023년에 70세와 기능 수준이 비슷하다. 아. 네, 그렇게 본다면 네. 이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봤을 때 65세가 더 이상 노인이라고 이야기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 수명이 평균 72.5세인가 이렇게 네, 나타났고 실제로 노인분들이 생각하는 그 노인 연령 기준도 70세를 넘은 거로 넘었습니다.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65세 됐다고 노인이다, 뭐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러면 싫어하신다는 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법에 그 노인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교수님? 아닙니다. 아닌가요? 실제로 노인복지법에서 이제 노인이란 뭐 네.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노인복지법에 이제 경로우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하철이나 고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근데 네. 그때 65세 이상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노인 연령이 65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그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그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네.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정확하게 법으로는 65세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경로 우대 이런 거에 근거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네. 맞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지 제도라든가 제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실시해 왔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하긴 굉장히 중요한 게 노인 당사자분들도 중요하고 그렇죠. 사회 정체적인 비용이라든가 돌봄 이런 문제에서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상향 논의잖아요. 네네.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65세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네. 국제사회에서도 그럼 65세를 노인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냐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통계를 사용할 때 대체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인 연령이 65세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 딱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노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노인 연령을 앞에서 이제 저희가 신체적인 구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거의 노인과 지금의 노인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65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복지의 혜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염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염려는 사실 세계적으로 또 같은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65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령화 사회가 돼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인을 정의하느냐 이거는 노인분들이 직접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움직여서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런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 아닐까요? 네, 시작된 것은 사실은 재정에 대한 문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우리 사회가 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지속 가능해질 수 있는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네.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런 노인 연령의 기준 이게 꼭 노인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의 기준들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금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재정의 부담을 좀 국가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이제 노인들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65세인데 노인의 취급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면에서도 이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신체적인 그런 네. 변화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고 여기에 따른 복지 축소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논의는 시작이 됐는데 막상 노인분들 보면은 난 할아버지 할머니야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진 않지만 그렇죠. 막상 받는 혜택이 뒤로 늦춰지거나 네. 없어진다라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그렇죠.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또 복지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네. 큰 문제 아닐까요? 어쨌든 네. 인구의 다수가 이제 노인층으로 되다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뭐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이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모든 제도에서 이 노인 연령을 다 올려서 네. 모두가 다 여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노인 연령을 올렸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또 계층들이 생길 수 있죠. 이를테면 저소득층 같은 네,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저소득층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체력도 좋고 이전보다 한 5살 더 젊어진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연구조사 네네네. 결과를 보면은요.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고 월급 네. 당당히 받고 그 돈을 그렇죠. 쓰고 좀 몇 년 늦춰서 연금 받아도 좋은데 일자리가 없는 게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사실 사회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 구조가 이제 그렇게 변해야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더 사회에서 일하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사회 구조는 사실 노인 연령을 가지고 차별을 하죠.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 자체도 사실 이제 그 나이가 되면 받아야
받아들이지 않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도 또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시에서도 지금 노인 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만상적인 지하철 그 적자 운영 때문이란 분석도 있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 부분도 일부분 그 설명이 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함으로써 이제 여러 곳에 돌아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이 더 크다, 편익이 크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편익도 생각을 편익이 해야지. 당장 노인 한 분 한 분의 편익도 있지만 그렇죠. 사회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라고 하는 게 이제 노인들의 어떤 그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선진국에서는 무조건 65세가 됐다고 해서 무임승차를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좀 승차 요금을 깎아 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보통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다니시게 될 경우 예, 할인이 뭐 돼요. 무료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가고 있거든요. 네. 약간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노인분들이 왜 출퇴근 시간에 굳이 네, 타야 네. 되냐 이렇게 볼멘 소리 하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요즘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하철 택배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서 그렇죠. 네. 그 시간에 같이 또 탑승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게 네,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예. 한쪽을 보고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자, 지금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가 이거 참 좋지 않은 건데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는 네.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제 그 통계를 아마 여러 저기 시청자들께서도 애청자들께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게 이제 심각한 거는 2009년에 이제 OECD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거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심각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는 경제 규모에서 이제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어떤 삶이 이렇게 빈곤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특히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네. 이 점을 이제 짚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요.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는 진입했고 노인 빈곤율은 높은데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이제 빈곤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져 나가야 할까? 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에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연금도 사실은 차차 연령이 올라가거든요.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네. 그렇다면 수급 개시 이제 연령이 수급 늦춰지는 개시 거죠. 연령과 예. 이제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의 이제 갭이 있죠.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그런 갭.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연금 연령이 늦어지면 수급 연령이 늦어지면 이제 노동 시장을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논의가 꼭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이제 나가 보면은 그 노인분들이 일하시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승무원들도 굉장히 그렇죠. 고령 승무원들도 맞습니다. 있고 네,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연세 많이 드신 맞습니다. 분들이 이렇게 예. 서빙하고 이런 거를 네. 그냥 서로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는데 그 고령화로 먼저 어려움을 겪었던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지금 노인 연령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노인 연령을 딱 65세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독일도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제도상에서 수급 연령들을 정함에 있어서 이제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또 이제 굉장히 특별한데요. 아예 연령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돌봄을 받으려면 거기에 적절한 그런 어떤 뭐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라거나 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금 연령은 정해져 있지만 연금 수급 연령은 정해져 있지만 이 돌봄에 대한 연령은 네.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 있고요. 이제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일본도 노인 기준 연령을 좀 올려보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연령이라고 해서 똑같은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65세라고 똑같이 이 사람은 노인이고 이 사람은 아닌가. 사실 이제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취급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 이제 고령자를 위한 건강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연령 기준을 70세로 했다 75세로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꼭 70세로 정했을 때 반드시 70세만 해당되느냐 그렇진 않다. 65세라도 도움을 받아야 할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있다면 기능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건강 기능 상태가. 그렇다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75세를 올렸을 때 70세라도 건강 기능 상태가 받아야 하는 연령이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 기준을 높였다고 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없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초고령 사회 또 노인은 많아지고 노인 빈곤율은 높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잘 조율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세대 간의 그런 그 상생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금 개혁을 하면서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은 상당한 또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노인들이 아주 흡족한 개혁이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네. 함께 서로를 생각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려면 이제 노인들에게 노동 시장이 열려야 하지만 또 이제 젊은 세대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직무에 따른 성과급 제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함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수요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령층의 생애 주기라든가 현실적 조건을 잘 네. 반영한 그런 정책 설계가 좀 빨리 좀 마련됐으면 하는 맞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되고요. 초고령화 시대 이게 뭐든지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네. 보태주세요. 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는 그 노인 어떤 돌봄과 관련해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돌봄 대상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관심, 국가가 아닌 차원에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또 모델이 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스스로 자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네. 호조 그래서 서로 돌봄을 네,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순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죠.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경기도 광교에서 네. 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두 가구에 무순위 청약에 36만 명 이상이 몰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지난 이제 3월 17일 진행됐었죠. 이제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전용 69제곱미터 한 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34만 9천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미계약 물량이었었고요. 또 전국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제 청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어서 관심이 아주 컸었습니다. 네.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한 가구 무순위 청약에도 16,0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뭐 해당 물량은 계약 취소 물량이었고 이제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지만 네. 뭐 매우 뜨거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만 16,000명이 넘게 맞습니다. 신청을 했네요. 네. 자, 이렇게 많이 몰렸다는 거는 이미 이제 여기서 뭔가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네. 돈이 된다는 기대가 아주 컸다고 보여지는데요.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의 분양가가 이제 4년 전과 같이 이제 5억 원이 4년 전과 같기 때문에 이제 무려 5억 원에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뭐 전용 69제곱미터는 7억 7천 4,030만 원 정도에 공급이 됐고요.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9억 3,620만 원 정도에 이제 분양이 됐기 때문에 뭐 인근의 비슷한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가 이제 14억에서 16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뭐 당첨되면 이제 5억 원의 시세 차익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해당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이런 거 없어요?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당첨되면 이제 의무 거주 기간이 3년이고요. 이제 계약금은 한 20%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5월까지 이제 본인이 실입주하거나 네. 내지는 이제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른 후에 일단 임대를 놓고 네. 세입자를 내보낸 후에 네. 3년 뒤 실입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년 안에는 실입주를 해야 되나 보죠? 네, 근데 맞습니다. 세입주가 들어와서 2+2 해서 더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이제 특약을 걸게 아, 됩니다. 이 네. 해당 주택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재계약 갱신권을 쓸 수 없다. 아, 뭐 이렇게 그렇게. 특약을 예. 거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무순위 청약 제도가 강화되면서 이번처럼 뭐 몇십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는 그런 거는 좀 없어지겠죠? 예,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명 이제 로또 청약, 뭐 줍줍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로 5월 내 이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제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이제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과열 양상을 빚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이제 무주택자로 한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이나 이제 분양 상황에 맞게 네. 이제 거주 지역 요건을 좀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하게 되면 청약 수요가 과거보다는 좀 낮아지고요. 네. 전국구 청약은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네, 그게 이제 3월 24일이었죠. 금주였죠. 네. 금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네요. 지난주. 지난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6개월간 규제가 묶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3월 24일을 기점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오늘 오전에 본 바로는 네. 이제 강남 3개구와 이제 용산구의 실제 아파트 매매 거래가 24일을 기점으로 이제 2건밖에 없었습니다. 네.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2건 거래된 거 이후에는 이제 거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3월 19일 정부가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을 발표한 뒤에 막판에 이제 매매 거래가 덜어는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매물이나 매수 모두 관망세가 좀 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세 낀 아파트는 갭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도 줄고 가격도 주춤한 모양새인데요. 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좀 가격 조정을 기대하고 또 반면에 이제 매도자는 내년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또 조만간 금리 인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매물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돼서 거래가 좀 안 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마포, 성동, 과천시 뭐 이렇게 이제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지역 위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이제 묶이지 않는 다른 지역의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들 지역도 이제 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이었기 때문에 실제 네. 거래는 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들 말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이 지역들 말고 그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을 아비오 목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지역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시간이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4월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들 지역도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제 4월 2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지역은 2021년부터 토호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잠삼대청 지역도 집값 불안으로 토호구역을 사실상 강남 3개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압구정 그리고 목동, 여의도, 성수 이 지역도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뭐 2월에 이미 해제한 토호구역을 다시 묶은 것도 서리근 정책 대응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번에 강남 3개구 용산구는 토호구역으로 풀고 그리고 뭐 안목 여성은 토호구역으로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일관성 차원에서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뭐 저기 국토부하고 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아비어 목성 지금 말씀하신 지역 등의 그 기존 지정 구역에 대해서도 네. 뭐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벌인다고 방금 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내신뉴스에. 네. 그런 거 봐서는 뭐 규제 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집값 불안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있었던 거고 어쨌든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 뭐 일 단위로 그 강남권이라든가 한강변 일대의 그 주택시장 거래라든가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인가요? 뭐 사실상 문 닫고 영업하는 중개업소들도 있다면서요. 이제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이제 송파구 잠실 일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서울시가 3월 초부터 강남 3개구를 비롯한 이제 마포, 용산, 성동, 이제 한강변 주변 지역에 시와 자치구 합동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단속 중에 있는데요. 네. 적발할 때는 이제 수사 의뢰나 국세청 세무 통보 그리고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좀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집값이 2% 오른 송파구 잠실 일대는 이제 평일에도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이제 내린 상황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인근 카페에서 네. 손님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최근 주택 시장의 거래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세를 좀 예의주시한 상황이라서 만에 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단속에 걸릴까봐 네. 좀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좀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방주택 시장과 관련돼서는 민간임대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좀 살리고 네.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좀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지방은 세규제가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에 추가 주택을 매입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택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에는 네. 주택의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이제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정이나 여야 협의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 같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을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이러면 일단 취득세 부분인가요? 아니면 보유세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제 논의될 거래세와 때, 보유세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방의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이제 어느 선까지
언제까지 완화할 것인지가 사실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현재 다주택자는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는데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은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미뤄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이외에도 기타 지방이 아닌 이제 광역시까지 세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내지는 사실 기존의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이미 이제 5% 이상 임대료 상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놓으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규제를 풀어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방에서는 일단 주택구매수의 유입이나 미분양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규제 완화의 수위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방 주택 시장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네, 좀 심각하기는 합니다.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이 5만 이제 3천여 가구 정도 되고요. 뭐 전국의 미분양이 7만 호 정도라면 대부분이 이제 지방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분양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의 분양 시장 순인의 청약 경쟁률이 5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뭐 2022년에 한 33대 1 정도였다면 올해 3월 12일 기준으로는 0.3대 1. 그러니까 네. 대부분 미계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 이제 4년 사이에 총 청약자가 2022년에 지방에 122만 명 정도라면 네. 지난해는 10만 명 정도로 11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네. 뭐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 청약 수요가 감소하면 지역의 토착 건설사 경영난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뭐 지역의 경기를 좀 냉각시키는 이슈가 있겠고 또 늘어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사실 지방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동력을 낮추면서 지방의 주택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뭐 계약이 안 되고 청약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면은 자연히 가격은 떨어졌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5년간 이제 지방광역시 아파트 매매가를 이제 3.3 제곱미터당 비교를 해보면요, 대전이 한 208만 원 오르는데 그쳤고요. 네. 부산이 157만 원, 울산이 129만 원, 그리고 광주가 125만 원.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대구는 네. 19만 원 하락했습니다. 네, 대구는 워낙 미분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평당가는 이제 1,299만 원 상승했기 때문에 네. 지방 아파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지난 5년간 부동산 자산의 변동 격차가 서울과 비교해서 이제 6배에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내가 거주지가 어디고 일자리가 어디고 어디에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득의 양극화도 있지만 이제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도 굉장히 크고요. 지방주택 시장은 사실 실물 자산을 보유하시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있어서 좀 안전 자산의 역할을 못했다. 인플레이션 해칭이 어렵다. 네. 이렇게 볼 수 건설 있겠습니다. 경기가 전후방 연관 효과도 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계속 위축이 되다 보면 경기도 안 좋고 더 일자리가 안 좋으면은 더 지방이 더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될까봐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게 네. 되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거래량도 뭐 당연히 주춤한 상태겠죠. 예. 네, 이제 지방의 5대 광역시 아파트의 거래량이 2021년에 11만 3,400여 건을 정점으로 이제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해 거래량은 2021년에 한 79%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방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 동력을 잃어가면서 서울과의 자산 양극화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부동산이 늘어나면 지역 내 개발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생활의 인프라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의 부의 집중, 뭐 소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지방주택 시장을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물가 상승률 정도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시장에 활력을 줄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이제 전월세 살고 계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추가로 주택 구매를 하는 게 좋은지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지방주택 시장은 이제 매가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바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들보다는 당분간 임대차에 머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은 주택 가격이나 분양가 그리고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비교적 많고 네. 그리고 대기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휘발성, 네. 뭐 가열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서울 지역이라면 주택 구매를 검토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